어떻게 읽었어야 했는가? 자, 첫 번째. 선박이 항해할 때 일반적으로 선체에는 이거 말이 불긴 들어가겠던데. 보니까. 자, 선박이 항해할 때 일반적으로 선체에는 조파 저항, 마찰 저항, 조화 저항이라는 세 종류의 저항이 작용하여 운항 효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슈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읽어야 돼? 선박이 항해를 할 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게요? 프로블럼으로 읽는 거예요. 내가 약간 쭉쭉 나가고 싶은데 문제점들이 세 가지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파 저항, 그다음에 마찰 저항, 그다음에 조화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럼 문제는 당연히 이 세 가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구상하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항해사는 선박을 상공에서 보면 선체 측면에서 비스듬하게 나가는 물결과, 근데 봐봐, 이 뉘앙스가 작년 수능이랑 똑같다. 작년 수능에 뭐 나왔게? 작년 수능에 그거 나왔어요.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양옆에를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내 자동차가 내가 앞으로 가고 있지만 이 자동차의 양옆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다음에 이 씬에 보여주는 거야. 내가 얼마만큼 자리가 남았는가. 사실 저는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얘네들의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새로웠기 때문에 이제 기술에서 개발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해겔의 변증법 나와서 아이쿠 그러면서 이제 뒤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브리스턴 체제 나오잖아요. 근본 환이제 아이쿠 해가지고 기술로 갔는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사실 난이도 자체는 진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 순서가 문제였어. 사실 순서가. 그래서 이제 개 털렸는데 그 뉘앙스랑 사실 똑같아요. 선박을 이렇게 봤을 때 얘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이쪽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미지는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튼. 그래서 제발 이런 거 나오면 좀 물리화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악착 같지 않은지 모르겠어. 이게 마인드가 약간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 가르쳤나? 3점짜리 포기해라고 뉘앙스를 갖고 있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시대가 3점짜리를 안 맞춰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려서 요즘 분들은 그 3점짜리를 틀려도 되게 화를 내지 않아요. 이 3점짜리를 내가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분노를 해야 되거든요. 모든 작업들이. 방금 이 부분도 어떻게 읽었어야 돼? 선미와 이런 뒤쪽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옆에다가 이 정도의 이미지는 그려놓고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선체를 그린 다음에 선체 비스듬 측면에서 비스듬하게 나가는 물결과, 그러면서 이쪽 라인들을 나는 A라고 잡고 시작을 하겠어요. 이쪽 라인들을. 얘와 선미에서 보면 선미에서 선박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나가는, 선박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나가는 물결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는 잡아두고 했는지 안 했는지 봐봐. 이게 다 버릇들이라니까. 선생님 시간이 없는데 이게 몇 초나 걸려 이게. 근데 이런 것들도 단축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 그죠? 물결은 선박이 물 표면을 밀어내며 진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선박 운행의 저항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나 전부 다 뭐예요? 물결이죠. 이 물결들은 결국은 뭐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저항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전부 다 방해 요소로 본다는 거죠. 정리를 해줍시다. 공통점 나왔잖아. 그럼 벌써 뉘앙스가 나와. 이 물결과 이 물결은 이런 관점에서 같은 거야. 그럼 문제를 내려면 어떻게 내면 좋을까? 이 물결은 도움이 되고 이 물결은 방해가 된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납득하시면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공통점까지 줬으니까. 그 다음, 이와 같이 유체 속을, 물과 같은 것들이 이제 유체라고 하죠. 유체 속을 운동하는 물체가 파동을 일으킴으로써 받는 저항이 조파저항이다. 이게 생각보다 이 줄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애초에 지금 1번, 2번, 3번을 던져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1, 2, 3번에 방해라는 공통점은 맞지만 뭐 때문에 방해가 됐는지를 반드시 나눠주셔야 돼요. 그걸 세게 잡아야 돼, 시간을. 그래서 첫 번째, 이 조파 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파 저항이 뭐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체가 파동을 일으킴으로써. 유체 속을 다니고 있는 물체가 뭘 만든대요? 파동을 일으킴으로써 생기는 저항이 조파 저항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 정도 난이도로 안 나와 문제. 문제 이렇게 안 나와. because잖아 이게. 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지금 얘 때문이잖아 리진. 물론 유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생각하시고. 그래서 맨날 문제 어떻게 나와? 조파 저항인데 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게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야. 강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그러므로 물결을 크게 만드는 선박일수록 조파 저항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파 저항이 커진다 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선박의 운항 속도를 높이면 조파 저항은 점점 커지는데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파 저항도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처음에는 조파 저항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빨라지면 제곱값보다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 속도에서는 아무리 엔진의 추진력을 높아도 속도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조파 저항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도요, 서로 처음에 버릇을 좀 들이셔야 돼요. 옆에다 그래프 그렸나요? 여기 이런 그래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그래프가 점점 제곱으로 하다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속도를 내려고 해도 그 속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분히. 그리고 그래프가 이쪽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여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파 저항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조파 저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가 이제 프로블럼이었으니까 두 번째 문단에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할까요? 선박을 가늘고 길게 만들면 조파 저항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물결을 적게 만드는 방법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결이 적게 만드는 방법 이꼴 선박을 어떻게 만든다? 얄쌍하게 만드는 거죠. 가늘고 길게 만든다. 가늘고 길게. 이런 뉘앙스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칼처럼 날카로운 형태를 가진 선박은 수면을 달려도 물결을 거의 만들지 않아 조파 저항이 작습니다. 그러나 앞뒤로 가늘고 긴 모양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가늘고 길면 선박의 복원력이 감소하여 선박이 쉽게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기는 한데요. 뭐가 있어요? 잡아주셔야죠. 한계가 있기는 해요. 너무 그러면 뭐가 떨어진다? 복원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때려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기술이 또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복원력이라는 게 뭡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고자 하는 힘 같은 것들이겠죠. 실제로 너무 얇으면 이렇게 쓰러졌을 때 톡 하고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얘기들을 해줘야 될 것 같고, 한편 속도의 증가, 선박의 속도 증가에 따라 조파 저항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합니다. 선수 부근에서 발생하는 물결과 선미 부근에서 발생하는 물결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봐봐. 이것도 화살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봐봐. 첫 번째, 속도 증가에 따라서 인과 만들어서 속도 증가에 따라서 조파 저항은 되게 특이하죠.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이것도 포인트잖아. 커지기만 한다라고 하면 괜찮아? 이상하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다? 전체적으로 커져가는 구조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미지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게 그냥 항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이 전체적인 얘기를 관통하는 그 because, 요 이유를 이쪽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의 비밀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정보를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시하고 있잖아요. 문장 구조 자체가. 이걸 따보면 어때? 이게 이런 구조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리고 여기를 숨겨놓는 거야. 지금 여기를.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뒤쪽으로 당겨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수능에서 출제하는 문장 구조 자체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과학 지문, 기술 지문 기억나요? 열심히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 인과의 근원적인 인과들을 네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쪽으로만 주니까 편했지?가 아니라고요. 이제는 여기다 줄 수도 있고 여기다 줄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런 거 고민 없이 그냥 붙일 줄만 알면 돼요. 이것 때문에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심플하게. 하지만 이제 구조는 좀 알 필요가 있다. 중요하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선수에서 발생하는 물결과 아까 저기 잡았잖아. 그래서 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1번 문제와 이 직각으로 나오는 이 2번 2번 물결 때문이구나. 그래서 아까 전에 썼던 요거를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다음 이처럼 물결이 간섭하는 원리를 이용해 조파 저항을 줄이는 장치가 수면 아래 공처럼 튀어나온 구상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구상선수가 나오죠. 구상선수 똑같은 말이다. 선수. 구상선수입니다. 구상선수에서 만드는 물결과 선수부에서 만들어지는 물결이 서로 상쇄되어 조파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선수에서 나오는 물결은 뭐와 이제 대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1번과 대칭이 되는 거죠. 이 앞부분에서 나오는 물결과 이 구상선수에서 나오는 게 세 번째 물결이거든요. 이게 봐봐. 얘가 원래는 속도가 증가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저항이 증가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던 뒤쪽의 물결이 이쪽 물결을 뭐 했기 때문에? 상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물결, 상쇄하는 이 물결을 조금 더 인공적으로 더 크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해결책을 주는 거야. 그죠? 세 번째 물결을 통해서 이제 마찰을 감소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구상선수는 수면 위에 어느 정도 돌출되거나 수면에 가까워야 큰 물결을 발생시켜 운항 효율을 높이지만 저속 운항 시에 이렇게 설계된 구상선수가 오히려 운항 효율을 떨어뜨리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속 운항에는 선박의 구상선수는 고속 운항 시에 비해 그 크기를 줄이고 수면에 더욱 잠기도록 설계합니다. 거의 문제를 내겠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얘를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고속 운항할 때와 저속 운항할 때를 나누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뭘 잡아주고 있어요? 비례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구조는 나오겠구나 라고 하면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잠겨야 되냐? 위로 올라가야 되냐?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물결을 많이 만들어야 되냐? 적게 만들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납득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선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마찰 저항은 그러면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데 봐봐 이것도 마찰 저항인데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해야 되게요? 얘가 선체의 뭐예요? 표면이에요. 생각했어? 요거? 얘는 본질적으로 뭐야 지금? 유체 내부야. 유체 내부인 거고 얘는 뭐예요? 표면이라고 표면. 그러니까 그걸 느끼면서 읽으셔야 수능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감들에서 문제가 조금 약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얘기들이 어필이 안 돼서 그래. 문제 더 좋게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마찰 저항은 유체가 가진 점성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because 얘는 뭐예요? 유체의 점성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지. 인과가 잘못됐어. 인과가 다르잖아. 쟤는 물체, 얘는 유체의 점성. 기름처럼 끈적거리는 유체는 점성이 크고 공기는 비교적 점성이 작습니다. 나눠줘야겠죠. 물도 유체로 점성이 있는데 그 속에 물체가 이동하면 물체 표면에 따라 물체의 진행을 반행하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공기가 물 위에 있는 선체에 작용하는 마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찰 저항은 물속에 잠겨있는 선체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물속에 잠긴 선체에 작용하는 마찰 저항은 선체 속도의 제곱과 물속에 잠긴 선체 표면 쪽에 각각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박 운항 속도가 감소하면 조파 저항과 마찰 저항이 모두 줄어들지만 선박의 운항 속도가 느릴수록 선박에 작용하는 전체 저항에서 마찰 저항이 자제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거의 뭐 내겠다라고 어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 하시면 되는데 사고방식 볼게요. 자, 첫 번째
전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내가 선체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물 내부와 외부로 저는 나눠서 읽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있다로 읽으셨어야 돼요. 있다. 자, 얘의 뉘앙스는 뭐예요? 여기에 마찰의 영향은 적다, 크다로 나왔다고. 그럼 여태까지 기출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장난쳤어요? 얘는 없고 얘가 메인이다.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작다를 신경 쓰지 않는다를 뭐로 바꿔요? 없다로 바꿔버린다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패턴들, 이런 것들. 인상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결국은 이 물속에 있는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마찰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제 납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례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도 제곱, 표면적 이게 나오죠. 봐봐. 속도 제곱. 그 다음에 표면적. 은 마찰. 이거 옆에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봐봐. 여러분들 푸시면서. 그리고 이게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였잖아요. 이거였잖아요. 그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커진다는 이미지 만들어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짬밥이 생기면 이렇게 좋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 얘랑 다르구나고요. 그리고 뭐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어요? 얘가 존나게 크구나라는 건 인지할 수 있어요. 봐봐. 같다는 거야. 여기서 같다는. 똑같이 정비례라는 거야. 다르다는 뭐예요? 하나는 제곱이고 하나는 그대로예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우리 뭐가 연습되어 있어? 여기에다가 숫자 집어넣는 거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속도를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분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문제 거의 대부분 틀려오셨거든요. 이 보기 문제. 어디가 보냐면 거기 21번 가볼래요? 21번. 물론 보기 문제가 좀 이상하긴 했어. 사실 보기 내용이 조금 정보를 잘 줘야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21번 보시면 250페이지에 21번 21번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였거든요. 4번 읽어볼게요. 만약 평소에 비해 줄어든 선적의 무게보다 적은 양의 평행수를 주입한다면 물속에 잠긴 선체의 표면적이 줄어들어. 그래서 표면적이 줄어들었어. 얘가 줄어들면 결국은 뭐가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찰이 떨어진다까지 납득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평소에 비해 마찰 저항이 감소하겠군이라고 해서 끝나버렸잖아. 네,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뭘까요? 그럼 속도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존나게 맞네? 라고 찍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야 되는 건 뭐예요? 전제 조건이 두 개라고 지금. 전제 조건이 두 개인데 이거를 싹 다 무시하고 리딩을 해버린 거잖아. 물론 앞에다가 속도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보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소에 비해 2배로 올리기로 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떨어져도 여기가 2배로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의 마찰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납득하신다면, 혹은 옆에다 제발 이것 좀 옮겨줘라. 자, 버릇을 들여 진짜로. 그래야 여러분들이 놓치질 않아요. 이거 틀린 이유가 뭐게요? 떨어졌지? 야, 존나게 맞네 하면서 넘어가니까 틀린 거 아니야. 옆에다 이게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는 된다고요. 이거는 그게 돼야 돼. 그게 당연히. 오케이?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아니잖아요. 근데 틀려온다니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자, 그래서 선박의 운항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선박 적응에 자체하는 저항에서 마찰 저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났죠. 그러면서 느릴수록 마찰 저항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요. 그죠? 빠를수록 마찰 저항이 영향은 내려가고요. 이런 식의 이미지를 잡아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러므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속에 잠기는 선체의 표면적을 줄여야 합니다. 자, 이거 전제 조건 뭐예요? 이거 고정하고 이거 그대로
이거 영향을 미치려면 뭐만 고정, 얘 바꾸면 된다, 얘만 바꾸면 된다 라는 뉘앙스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거 수능에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얘는 고정인데 얘가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존나게 많이 나왔다고. 느껴야 돼, 요 사칙 연산들을. 알겠죠? 유체의 점성 때문에 발생하는 저항에는 조화 저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봐봐. 이 생각을 하면요. 유체의 점성 때문에? 라고 했으니까 얘가 얘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딱 이 문장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잘 읽으려면 4번 나왔을 때 4번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이 구조가 돼야 돼요. 진짜. 이게 저항이고 여기에 조파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마찰이 있고요. 여기에 조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바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글을 읽었을 때 정보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내가 이걸 나눈 이유가 뭐게요? 얘는 이유가 달라요. 얘랑 두 개랑. 이렇게. 얘는 전부 다 뭐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그럼 문제 존나 쉽게 낸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줘. 그럼 되게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는 딴 거 주면 돼.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거 세 개가 뭐지?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딴 거 찾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거 얼쏘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여기다 던져도 되게 그럴싸해 보여요. 왜? 마지막에 두 번이나 얘 때문에 라고 줬으니까. 아 물론 읽으면 다시 찾을 수 있겠지. 근데 전부 다 속도라고 그런 것들이. 생각해. 제발 그냥 정보만 받지 말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 뭐 이렇게 당연한 듯 얘기를 하지만요. 이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트레이닝 됐었어야 돼요. 이런 얘기들. 그래서 힘든 것도 알고 좀 과한 요구인 것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안 읽으면 절대로 80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요즘 글감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체 표면 근처에 있는 점성 때문에 선박의 움직임을 따라 같이 움직이는 얇은 물의 막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경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선수층에서는 경계층이 얇지만 선미로 갈수록 점점 두껍게 변하게 됩니다. 비례 보시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시고 자연스럽게 옆에다 그림 그리시고 이렇게 여기 앞부분 있고 여기 뒷부분 있잖아요. 여기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라는 이미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선수층에선 그래서 경계층의 선체 표면에서 떨어지면 큰 소용돌이를 만드는데 이러한 현상을 박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쭉 따라 흐르다가 여기서 띡 하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소용돌이가 발생하죠. 이 소용돌이의 이유는 뭐였어요? 유체의 정성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박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박리는 봐봐 어디서 나온 얘기야? 세 번째 파트에서 등장한 거로 여기에서 지금 박리 나왔잖아. 보이세요 여기? 그렇잖아. 근데 봐봐. 그 다음에 19번 볼래요? 19번. 구상선수 5번 볼게. 구상선수가 조파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유는 구상선수의 둥근 형태로 인해 박리가 발생하여 선수부에 의한 발생된 물결이 상쇄되기 때문이다. 존나 맞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 맞는 얘기야. 뭐만 달라서 박리가 발생해서가 틀린 거거든. 자, 첫 번째 박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 번째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존나 이상한 거야. B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 C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가 B에서 나왔으니까 틀렸지. 그러니까 얘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순간 속도가 안 붙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 문단을 제대로 읽었어도 얘는 해결이 돼. 이 문단의 P 솔브 구조가 뭐였냐? 마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지. 뭐 때문에? 이 물결 때문에, 저항 때문에, 방해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걸로써 뭘 제시했던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물결을 이 구상 선수로 물결을 상쇄한다라는 거였잖아요. 해결의 이유가 뭐야? 물결 상쇄야. 마찰 상쇄라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박리 발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선으로 다 해결할 수 있었었는데 내가 바로 5번을 찍지 못했다? 그럼 읽는 것들을 계속 점검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동일해요. 이게 찾으면 찾을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찾고 있는 게 다 시간이라고. 알겠죠? 경계청이 두꺼워지다가 이와 같이 선체의 모양이 갑자기 달라지는 선미 부분에서 선체 부분의 물입자와 선체에서 멀리 떨어지는 물입자 사이의 속도 차이로 인해서 물입자가 유선으로 오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면서 선체의 운행 방향에 역류하면서 소용돌이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저항이 조화 저항입니다.
박리는 선미가 둥글면 특히나 강하게 발생하게 되고 원기둥이나 구처럼 박래가 발생하기 쉬운 형태의 선미 뒤쪽에서는 큰 소용돌이가 형성되게 되죠. 또한 선박의 운항 속도가 빠를수록 소용돌이가 생기는 정도가 커지고요. 박리가 발생하지 않게 선미를 매끈하게 만든 형태가 유선항이고요. 이는 유체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부분은 곡선으로 만들고 뒤쪽으로 갈수록 뾰족하게 만드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커스가 뭐 때문이에요? 원형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소용돌이가 커진대. 옛날에 그 배들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둥글다 보니까 존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 뾰족하게 만들고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얄쌍하게 만드는 구조가 발전된 형태라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박리를 덜해서 요 조화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읽었을 때 얘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다. 이유가 다 다르잖아. 이유가. 되게 클래식한 기술이에요. 이 정도면 무난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마 수능은 요것보다는 훨씬 어렵게 나오긴 할 겁니다. 클래식하지. 아주 클래식하지. 그죠? 뭐 중요한 문제들은 다 얘기한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잘 푸시더라고요.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OX는 잘 맞추셨으니까 여러분들 가장 많이 틀렸었던 21번이랑 19번은 해결해 드렸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이제 기출을 보면서 보시면 되겠고 넘겨보시면 맨 마지막 별표 쳐놓으실래요? 맨 마지막 지문 별표 쳐놓고 그게 이제 작년 수능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수능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반응했었어야 될까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영상을 찍든 수업에 쓰든 할 거니까 반드시 걔는 신경 써서 풀어보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6월 기출이었을 거고. 그래서 작년 기출의 트렌드를 조금 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조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 주는 기술에 좀 초점을 둬봅시다. 다시 문학으로 가볼까요? 우리 서동지전 그냥 스토리만 얘기해주고 끝낼게요. 그냥 옛날 이야기 듣고 가세요. 전체적인 줄거리만 얘기해주고 끝낼게요. 이 읽는 거는 해설지도 드렸고 그리고 자 어딜 보시면 되느냐 수능가 넘어서기에 수능가 넘어서기가 아니군요. 수능가 넘어서기에 이렇게 사이드로 빠진 거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이드로 빠진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동지전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서동지전. 얘 나올 만도 해요. 네, 만도합니다. 9월달에 나올 만도 해요. 수능은 조금 힘들어요. 수능은 나오기에는 조금 발전이 덜 됐어요. 수능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발전이 덜 됐고 9월달에 나올 만도 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왜 다 찍혔니? 이게 내 거니? 이게 내 거나? 이게 내 거나? 자, 줄거리만 좀 보고 갑시다.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해제 좀 읽어볼까요? 52페이지 해제 좀 읽어봅시다. 이 작품은 배은망덕한 처사를 비판하고 아량의 태도를 권장하는 것을 그린 것을 우화소설입니다. 첫 번째 이 작품의 포인트 우화소설 되겠죠. 우리 요거 두꺼워서 다 못 붙이는 요거 운문문학은 제가 저렇게 묶어드리고 산문문학은 좀 빼서 드리는 별이 있죠. 그렇게 보는 거 첫 페이지 52페이지 이 작품은 배은망덕한 처사를 비판하고 아량의 태도를 권장하는 것을 그린 우화소설입니다. 포인트 다람쥐가 이제 부정으로 나오고요. 배은망덕한 새끼로 나오고 서대지 이 쥐가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하죠. 서대지한테 은혜를 빚고도 배은망덕하게 서대지를 백호산군에게 허위로 소송하였으면 무슨 소설이에요? 송사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었던 황제 결손 같은 작품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겠죠. 현명한 판관이 잘잘못을 가려 간악한 다람쥐에게 벌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명한이라는 수식어를 보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판사는 어때요? 긍정적인 인물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 작품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람쥐와 같은 인간들이 경계하고 징계하여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람쥐는 자신의 도움 요청을 서대주가 거절하자 그 전에 베푼 서대주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허위 소송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람쥐를 벌하는 이 작품의 표면적인 주제는 사필귀정과 권선징악입니다. 그러나 작품 내면에서는 봉건적인 정치, 윤리, 경제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추구하려는 근대지향적 주제도 내포되어 있는데 특히 다람쥐나 아내 다툼은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여기 별표 쳐놓을까요? 혹시라도 나온다면 이쪽이 조금 나올만 하네요. 남존여비 사상이 투철했던 당시 윤리관으로 볼 때 주목할 만한 대목이죠. 다람쥐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오는 내용도 당시 윤리관이나 인습으로 보아서는 과감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필종부 봉건적 전통적 윤리관을 타파하고자 한 작가의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요즘 한 3년 내내 이 여성 인권에 대한 소설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홍계월전을 비롯해서 홍계월전도 그렇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정수정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 중에서 그런 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 들어가면 채택할 만해요. 이런 작품들. 그러니까 이게 서동지 전에 포커싱을 두는 게 아니라 여성의 근대적인 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충분히 나올 만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기전 기억나나요? 장기전. 거기서도 되게 명확하게 드러났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스토리를 조금 알려드리면 자, 줄거리 읽어보면서 한번 스토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첫 번째, 중국. 배경이 중국이네요. 옹주 땅 구국산 토굴 속에서 살고 있었던 서대주는, 그래서 서대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얘는 쥐예요. 쥐를 형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처음에는요 도적질을 하고 살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 것들을 빼앗고 먹고 다니다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개가천선해가지고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황제로부터 벼슬을 받습니다. 얘가 황제로부터 왜 벼슬을 받을까요? 황제로부터 벼슬을 받아요. 그러면서 옛날 고사가 등장을 하는데 중국에서 어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었는데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성에 쥐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군량을 다 파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거기에 있는 식량들을 쥐들이 다 파먹어가지고 배고파서 쉽게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가 니들이 나를 도움을 줬구나 라고 하면서 벼슬을 내렸다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벼슬을 내리면서 뭘 하사하냐면요, 밤나무를 하나 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나무 하나에서 떠들어서 내려가는 밤을 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죠. 녹분 같은 거예요. 황제로부터 벼슬을 제수받아 잔치를 베풀어 친척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주가 뭐를 벌입니까? 큰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근데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온갖 친척들이 다 모인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옆마을에 살고 있었던 다람쥐라는 놈이 있었어요. 자, 포인트. 다람쥐는 초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등장부터 얘 포인트가 뭐냐면 게으르고요. 성격이 나쁘다고 나와요. 성격이 포악하다. 로 등장을 합니다. 애초에 인물군 자체가. 근데 얘는 쥐 잔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쥐와 다람쥐는 다른 종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먹을 거니까 잔치 가가지고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게 있나 해서 가는 거지. 근데 옆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얘가 포인트죠. 다람쥐 아내가 등장합니다. 다람쥐 아내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해요. 이 작품에서는. 자, 첫 번째 1차 말림이 나와요. 1차 말림. 가지 마라. 야, 생일잔치인데 갑자기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이 오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미친놈인가? 그런 거란 말이야. 그죠? 내가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헤헤 저 밥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쳐듣지 않고 얘가 여기를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놀고 먹다가 그래서 하도산에 사는 다람쥐가 서대주의 잔치에 찾아와 서대주에게 자신의 탁한 사정을 호소하여 음식을 얻어가게 되죠. 그래서 잔치를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얘가 이제 부탁을 합니다. 제가 늙으신 노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제가 어찌어찌 다쳐가지고 먹지를 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서대주가 한 번 도와줘요.
도와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다행히 그래서 아내도 그걸 되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수식어가 어때요? 게으르단 말이야. 그래서 또 식량이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뭘 생각하는지 첫 번째 이슈가 뭐였어? 이제 잔치 찾아가기.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또 2차 국어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두 번째로 또 말려요. 2차 말림. 야, 인간적으로 염치가 있지. 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가. 아니야, 저 양반은 나한테 줄 거야 하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봐봐.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도 줄 수 있어요? 갑자기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1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줄 수 있어요? 안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거절도 되게 젠틀하게 합니다. 사정은 알겠는데 내 가족도 너무 많다. 우리 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자손들이 엄청나게 벙차한다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도 챙겨야 돼서 다음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되게 젠틀하게 거절을 하거든요. 근데 얘가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밤나무도 받았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깔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돌아와요. 그래서 3차 트롤 짓을 하게 되는데 나오잖아요. 뭘 해요? 송사를 걸어요. 누구한테? 우리 원님한테. 호랑이 원님한테 송사를 걸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말이야. 세 번째. 야, 인간적으로 너무 배은망덕하지 않냐? 네가 인간이라면, 네가 쥐새끼라면, 네가 다람쥐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다 라고 말리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가 포인트죠. 이 3차 말림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가출을 해요. 바로 이 부분이 뭘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근대적 가치 이 상승하고 있다. 이 포인트는 수능에서 충분히 다뤄질 만합니다. 송사소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 잡아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는 종족의 형편을 들어 거절합니다. 이에 다람쥐는 원한을 품고 아내의 충고도 듣지 않고 백호산군에게 소장을 올립니다. 백호산군은 서대주를 잡아오게 하여 그의 말을 들어보고 다람쥐가 허위로 고발하였음을 알게 됐죠. 이에 산군은 허위 고발한 다람쥐를 정배시키라고 판결을 내리지만 서대주는 다람쥐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풀려난 다람쥐는 자신의 배은망덕을 반성하고 바쁘네요. 서대주는 다람쥐를 불쌍히 여겨 황금을 주어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뭐냐면 다람쥐가 소송을 걸습니다. 근데 이 소송 내용이 기가 막혀요. 자기는 열심히 살고 있는 다람쥐인데 이 쥐새끼가 와가지고 나의 재산을 도적질해갔다. 그러니까 얘가 두 배로 빡친 거거든요. 얘가 돈을 안 줘서 빡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여자가 어떻게 돼? 가출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구 탓으로 돌려버려요? 제 서대주 탓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로 보호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도적질을 해갔다. 이걸 조금 해달라라고 해서 백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백호가 이제 보고 있다가 그럼 이 새끼 잡아와라. 이 얘기 말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와 누구를 보내요? 오소리와 너구리를 보냅니다. 그래서 백호 신군이 얘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 이 오소리랑 그다음에 너구리를 보내요. 얘네들이 대화하는 장면도 보이죠. 그래서 그 당시를 풍자하는 장면도 나와요. 가면서 이 새끼가 처음에 우리한테 되게 박대했으니까 돈 바치지 않으면 절대로 풀어주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포지션 나와요? 그 당시에 부정비패, 부정부패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라고 등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이제 서대주가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되게 웃겨. 그래서 이거는 다 거짓말이다. 나는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저 새끼는 게으로 빠져가지고 도적질 할 것도 없다. 도적질 할 것도 없었다. 도적질 할 것도 없었다. 근데 얘가 대사가 되게 기가 막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 탓이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 탓이게? 물론 일단 1차적으로 다람쥐 새끼가 나쁜 놈이야. 다람쥐가 나쁜 놈 때문이다 하는데 두 번째 탓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냐면 너 때문이라는 거야. 백호 탓이다. 왜? 네가 공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새끼가 저렇게 날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평가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를 욕하는 것은 죽여 마땅하긴 하다.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저 충고를 해주는 성격으로 봤을 때 도적질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람쥐 이 새끼가 잘못한 거라고 평가를 받고 얘를 이제 쫓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서대주가 뭐라고 얘기해? 얘가 그래도 죽을 위기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습니다.
따정이 딱 하고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살려주게 되고 백호신군이 거기서 감탄하거든요. 아, 네가 진짜 최고구나. 이렇게 최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살려주고 얘 어떻게 됐다? 이것도 포인트거든요. 걔가 천선했다라는 것도 되게 포인트예요. 원래 부정적인 인물은 끝까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얘는 걔가 천선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남한테 베푸는 그런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테일은 뭐 읽으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이쪽 얘기는 조금 가져갈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나만 더, 5분만 더 줘요. 넘겨보시면 페이지 78페이지 두껍점 보겠습니다. 두껍점. 얘도 재밌어요. 얘도 스토리만 좀 보고 가죠. 얘는 뭐 까는 걸까요? 여러분들 얘의 이슈는 뭐였어? 이 상좌에 앉는 게 되게 중요했던 포인트인 거죠. 항상 이제 상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상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가 돼야 되는가? 사실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중요했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뭘 비판하고 뭘 풍자하는 걸까요? 구시대의 관습을 풍자하는 거예요. 이거 굳이 나이에 맞게 그렇게 막 하려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거기에 이제 목매어 달리는 그런 것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은 풍자고. 자, 이야기의 시작은요. 얘 똑같아요. 얘는 같게 하자. 얘 똑같은데 얘는 여기서의 주인공 시작자분요 노루로 등장을 합니다. 이 노루도요 또 황제한테 벼슬을 받아요. 생략. 왜 받았는지 생략. 그래서 노루한테 벼슬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얘가 뭘 벌이게 돼요?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를 벌이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가 생겨? 저기 상석에 누가 앉을 것인가? 상석에 누가 앉을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노루가 등장하면서 자, 근거를 대요. 야, 내가 허리가 무겁어. 그래서 내가 제일 늙었어. 그래서 내가 상석에 앉아야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있었던 그걸 보고 있던 여우가 아니, 내가 너보다 늙었어. 라고 하는 그 근거로서 내 구렛나루, 내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여우 보시면 여기만 어때요? 허옇거든요. 여기만. 그래서 흰수염. 내가 흰수염이 나서 너보다 훨씬 더 늙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앉아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노루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호패 까봐. 나 인정할 수 없다. 호패 까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우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호패가 있었는데 사실 그러면서 이제 꾀를 내는 거야. 사실 저 밤하늘의 별 보여? 저 밤하늘의 별을 내가 옛날에 박을 때 높은 자리에서 이제 박다가 호패가 흘렸어. 내가 그때 잊어버리고 찾지를 못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별 박음. 이게 까는 거야. 자, 노루도 질 수가 없는 거야. 야, 그 별 박는 그 흐름 있지. 이 별 박는 그 흐름, 은하수의 흐름 있죠. 그 흐름 내가 짜. 내가 생각함. 그러면 이제 서로 공방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었던 옆에 두꺼비가 야, 이 새끼들 개 뭐야? 얘네 다 뭐야? 그래서 개구라치고 있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말만 잘하면 내가 상석에 앉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울어요. 소풍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우가 그걸 보더니 아니 두꺼비 아저씨 왜 우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내가 우는 이유는 저기 산을 봐. 저기 산에 이렇게 나무가 한 그루 있었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었는데 사실은 저 나무가 세 그루가 있었다네. 그리고 내 자식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는데 이 첫째와 둘째 놈이 나무를 베가지고 망치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망치가 별 막는 망치였어. 그래서 이 나무를 함부로 벤 죄로 첫째와 둘째는 죽었다네. 그러니 내가 어찌 안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발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요? 네가 별을 박았는데 그 별 박은 망치가 누구 거다? 얘 거다. 그리고 이제 썰이 조금 다른데, 그리고 둘째도 네가 이거 흐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 흐름을 만든 그 둘째가 만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썰도 있고요. 그래서 누가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이런 것들은.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여우가 어이가 없는 거야. 하지만 밑밥을 이렇게 깔아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제 두꺼비가 상석에 앉게 돼. 상석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여우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가 상석에 앉을 수도 있었는데 저 두꺼비 새끼가 와가지고 낼름 먹은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들은 하면 좋긴 한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 뭐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차 공방이 끝나요. 1차 공방이 끝나고 2차적으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아저씨 그렇게 오래 사셨으면 정말 많은 곳들을 돌아다녀 보셨겠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두꺼비가 이 새끼가 어떤 의도로 발언을 하는지를 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여우한테 야 그러면 너도 오래 살았다고 했으니까 네가 어디 갔는지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우가 풍경을 얘기해요. 온갖 풍경.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왔었던 그 여산이라든지 아까 전에 우리 사제곡에서 나왔었던 그 수많은 대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예쁜 광경들 있잖아요. 그 광경들을 하나씩 읊어요. 내가 이렇게 존나게 예쁜 곳들을 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우리 두꺼비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꺼비가 너는 아직 어려서 풍경만 얘기하는구나. 그 푸른색, 모습, 생김새 자꾸 이런 것만 얘기하네.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단다. 그러면서 얘는 자연의 풍경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두꺼비는 그 풍경이 만들어진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옆에 있던 아이들이 우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또 빡빡이 치는 거야. 또 내가 얘보다 더 어린 놈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3차 공방까지만 얘기해볼까요? 3차 공방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현실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우가 아저씨 그럼 현실 세계는 됐고 혹시 이 죽음 뒤 즉 천상계를 가보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 위에 올라가가지고 자 여기서 또 고사들이 또 등장합니다. 항우도 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견우직녀를 봐요. 어떤 여자가 울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견우지 뭐예요? 직녀지 뭐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그 중국 유명한 고사에서 나오는 여인이지 뭐예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옥황상제 옆에서 토끼가 떡을 찍고 있지 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한 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흘러내려고 오졌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가 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얘 엔딩이 뭐냐면 내가 어느 집에 가가지고 뭐를 보고 먹고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가 끝나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떡을 받아서 그걸 먹으면서 하늘로 떨어져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두꺼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신선내 놀러 가가지고 서로 장기를 두고 있었거든. 근데 어떤 놈이 뭐 약을 훔쳐갔다는 소문이 들렸던데 그 새끼가 너구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얘가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반박을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다가 결국은 여우는 창피를 받아서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주제의식은 뭐다? 이런 주제만 좀 읽고 갈까요? 78번에 상좌를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논쟁과 이에 대한 풍자, 자리다툼을 통해 본 조선 후기의 신분제의 동요와 과정, 경쟁 과정에서 가장 약하고 못난 외모의 두꺼비가 승리하는 아이러니, 자리다툼의 행위를 통해서 본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 그러니까 이제 약자라는 두꺼비가 그 위에 절절한 놈들을 다 제끼고 얘가 이제 윗선에 앉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분노와 풍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것들을 연연하는 것 자체에 대한 풍자도 이제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갖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해석만 잘 할 수 있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좀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여기까지 하죠. 네.